예, 안녕하십니까. 심리검사의 2회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HTP를 한번 그려보라고 했는데 자신의 HTP 그린 것을 보고 한번 나름대로 그냥 많은 항목은 아니지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집이 보이는데요. 문을 빠뜨리고 그린 경우는 문은 그 타인이 자신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를 의미하는데 문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 세계 안에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 불안 혹은 저항감을 느끼며 자신만의 세계에 고립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지나치게 문이 큰 경우는 타인의 친밀한 관계를 지나치게 비중을 두거나 과도하게 예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문이 작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와 거부감, 두려움, 불편감의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을 생략한 경우는 어떨까요? 창은 그 세상을 내다보고 또 세상과 타인이 집안을 들여다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상을 생략한 경우는 그 대인관계에 관련된 어떤 내담자의 주관적인 경험 또는 자기 대상이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감정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창을 많이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자신을 개방하고자 하는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을 많이 그린 경우는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실제로는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이를 과도하게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사성의 모습을 띈 경우 외부에서 다 보이죠. 안에서도 보이고 외부에서 안쪽이 보이죠. 자아 통제력의 상실, 현실 검증 능력에 장애가 있음을 좀 암시를 하는 겁니다. 지붕에 천장을 그린 경우 어떤 자폐적 공상이 더 활발하고 그 안에 의축된 정도가 더 심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집주위에 부수적인 사물을 많이 그려놓는 경우에는 그 추가된 사물들이 아이에게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반영해 주므로 그 의미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본인의 그 HTP를 한번 살펴보셨나요? 예, 뭐 그냥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번 알아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문적으로 배우시길 원하시면 이쪽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심리검사의 분류, 지난 시간은 기준 참조검사와 기준 참조검사에서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능력검사와 성격검사에 대해서 분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검사하고 인지적 검사하고 정서적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인지적 검사는 우리가 능력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지적 검사는 그 지능 검사하고 적성 검사하고 성취도 검사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능 검사는 우리가 종류는 그 한급한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 한급한 웩슬러 지능 검사, 한급한 웩슬러 아동용 지능 검사 전부 지능 검사에 해당이 되죠.
또 적성 검사는 이 특수 능력을 검사하는 것인데 미국의 그 GATB 일반 적성 검사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나라는 그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라고 해서 워크넷 심리검사 파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양한 특수적성 검사를 우리가 적성 검사라고 하고, 또 성취도 검사, 이것은 토익, 토플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인지직 검사는 우리가 극대 수행 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극대 수행 능력 검사라고 하면 인지적 검사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 극대 수행 검사는 그 제한된 시간에 최대한 많이 풀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점수가 나온다. 정답을 맞게끔. 그래서 문항의 정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답의 제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아니면 몇 분 정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시간에 능력을 발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서적 검사는 우리가 성격 검사라고도 하고, 인성 검사라고도 하고, 성향 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검사에는 성격 검사와 흥미 검사와 태도 검사가 있다. 이 성격 검사는 그 직업 선호도 검사 중에 성격 검사 빅5라고 하죠. 5가지 성격 요인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워크넷에 들어가서 그 성인용 검사로 들어가시면 직업 선호도 검사 L형을 검사하시면은 거기서 그 흥미도 나오고 성격도 나오고 생활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성격 검사가 그 B5로 나오고요. 또 다면적 인성 검사 MMPI, 우울증을 주로 측정하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 CPI, 성격 유형 검사 MBTI, 여러분 많이 해봤죠? MBTI. 그래서 4가지 서러운 경향 가지고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화 방어 기제 검사 EDMT, 다요인 인성 성격 검사 16FP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업 선호도 검사 중에 이제 흥미 검사 파트가 나오고, 또 홀랜드 적성 검사도 그 이와 같이 흥미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또 태도 검사, 역시 인정 구직 욕구 검사, 이것도 워크넷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무 만족도 검사 등 매우 다양하죠. 자, 이러한 정서적 검사는 우리가 습관적 수행 검사를 합니다. 습관적 수행 검사.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항의 정답이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이 없고, 응답의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최대한의 정직한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심리검사 분류에 능력검사하고 정서적 검사를, 인지적 검사하고 정서적 검사를 어떤 것이 있는지, 종류와 어떤 것이 성격 검사고 또 어떤 것이 정서적 검사에 해당되는지 전체적인 큰 그 중분류와 소분류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분류는 규준 참조 검사와 준거 참조 검사에 해당됩니다. 이 규준 참조 검사는 우리가 한마디로 딱 기억을 하시면은 그냥 상대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표준 집단을 만들 때 어떻게 그 규준 집단이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점수가 완전 규준 점수라고 했는데, 즉 그 규준 점수하고 상대방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점수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주로 선발검사, 성격검사, 적성검사 등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인 검사는 다 이런 규준 참조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상대적 서열에 의해서 평가되는 상대평가라고도 하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대표적으로 규준 참조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결과표에는 100분위 나타나고, 표준 점수가 표시되면 대부분 규준 참조검사다. 이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100분 이하 표준 점수는 그 밑에서 잠시 후에 설명이 있을 겁니다.
준거 참조검사는 우리가 절대평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라는 것은 뭐 밑점 이상이면 합격, 이하는 불합격, 뭐 합격 불합격을 점수를 딱 정해놓고 기준 점수를 정해놓고 그 기준 점수와 비교해서 이보다 높은지 낮은지의 정보를 얻으려는 검사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운전면허증과 이제 컴퓨터 관련 자격증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절대평가라고 하며 기준 점수는 검사라든지 조직의 특성이라든지 시기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합격선을 정하면 되니까 60점 이하, 60점 이상이나 또 70점 이상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때 달라질 수 있다. 또 그래서 각 개인의 점수를 어떤 준거를 참조해서 자격증 부여 여부도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결과표에 정답 백분율, 통과, 비통과 혹은 도달, 미도달 여부 등이 표시되면 준거 참조 검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준의 개념 및 필요성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기준이 왜 필요한가, 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먼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원점수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수는 내가 어떤 검사를 했을 때 그냥 나에게 딱 나온 점수가 원점수입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채점되어 나오는 점수를 소점, 또 록 스코어, 원점이라고도 합니다. 자체의 점수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의 점수로는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해요. 내가 70점인데 이게 70점이 일반인보다 높은 건지 낮은 건지 평균보다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이 없고 등간성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점수를 비교할 수 있는 규진 점수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점수는 단순히 서열만 나타내주는 척도에 불과하고 등간 척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업 적성 검사에서 20점 만점에 15점을 받아 그 점수를 그대로 기록되었다면 이 점수를 무엇이라 하는가? 그럼 이거는 원점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기준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검사 점수를 그 개인이나 집단에 속해 있는 어떤 모집단 또는 표준 집단, 기준 집단에 비추어 해석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죠. 특정 검사 점수의 해석에 필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를 규준이라고 합니다. 기준 집단은 한 표준화 집단의 검사 점수의 분포로서 한 개인 점수의 어떤 비교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은 검사 결과가 절대적인 측정이 아니라 상대적인 측정을 의미한다. 자, 기준, 상대평가, 상대적 측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집단의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 대표 집단을 잘 못 뽑으면, 모집단의 대표 집단을 잘 못 뽑으면은 대표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이 중요하고 또 최신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뭐 20년 전과 지금의 어떤 기준은 다를 수가 있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키가 그렇게 아주 작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평균이 163이다 라고 하면 저는 뭐 162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에 비하면은 뭐 지금 평균이 뭐 173인데 굉장히 저는 작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이 이제는 점수가 최신성을 좀 갖고 와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준 집단, 표준 집단을 뽑을 때 표집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 비확률 표집이 있고 확률 표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쓰는 것은 이런 확률 표집을 많이 활용하고요. 이 비확률적 표집은 말 그대로 몇 개를 뽑을지, 몇 대 몇을 뽑을지 정하지 않은 것이죠. 의도적 표집, 할당 표집, 우연정 표집, 눈덩이 표집 등이 있습니다. 또 확률 표집은 첫 번째 단순 무선 표집이 있습니다.
자, 이 단순 무선 표집은 모집단의 구성원에게 1년번호를 쫙 줍니다. 1번부터 100번까지. 그 중에 10명을 뽑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무작위로 그 중에 10명을 뽑는 거예요. 이 번호를 중에서 무선적으로 필요한 만큼 표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전화번호부나 이 군대의 군인 명부처럼 이 모집단이 어떤 특징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사용해서 이를 이용해서 이제 무선 표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 단순 무선 표집을 좀 응용해서 하는 것이 이제 체계적 표집인데, 이 체계적 표집을 밑에 설명하기 전에 한번 차이를 살펴보면은, 자, 그 단순 무선 표집은 이렇게 1년번호를 부여하고 거기서 그냥 무선적으로 필요한 거 뽑지만은, 체계적 표집은 이미 정지된 목록에 1년번호를 부여하고 나서 임의로 첫 번째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매 X번째에 해당되는 번호를 추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X번째는 X는 모집단의 크기를 표본 크기로 나누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1000명이고 표본을 100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몇 명을 뽑을지 알고 있는 확률 표집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은 모집단 1000명을 100으로 나누면 X는 10명이 되는 것이죠. 표본을 100명 구성하고자 하는 X는 1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목록 앞쪽에, 자, 1번부터 10 사이에 한 번호씩 임의로 정하고 그 이후 10만큼씩 건너뛰면서 해당되는 번호를 추출하면 되는데, 이런 방법을 체계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1번이 되면은 11번, 21번, 31번, 41번, 51번, 61번, 71번, 81번, 91번.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3번 시킬 때 3번 그러면 13번이 긴장을 하죠. 이와 같이 이렇게 또 백화점에서도 10번째 들어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몇 번째에 상을 받는다 했을 때 이렇게 체계적 표집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층하 표집. 층하 표집은 자, 단순 무선 표집을 응용한 방법인데, 그 모집단을 연구자가 미리 몇 개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집단 자체를 표집하는 거예요. 자, 이질적인 하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따지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제일 많으니까 총 몇 프로를 여기서 뽑겠다. 이건 불교는 몇 프로, 천주교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퍼센트로 나눠서 미리 결정한 다음에 그 인원 비율에 맞춰서 무선 표집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선거 때 출구조사하는 경우에 그 인구 비율에 따라서 표본인을 결정이 됩니다. 전체 인구가 몇 명인데 경산도가 몇 프로 있기 때문에 전체 뽑으려고 하는 인원 중에서 몇 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몇 프로, 80명, 전라도 40명, 경기도 100명, 강원도 30명, 충청도 30명, 제주도 25명,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집단 내는 이런 분들이 다 똑같이 오기 때문에 동질적이지만 집단간은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죠. 천주교, 불교 이렇게 그게 집단간인데 그건 이질적이고, 여기서 이렇게 표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이질적이 동질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층하 표집은 집단간은 이질적이고 집단 내는 동질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락 표집인데요. 이거는 그 모집단을 서로 이질적인 하위 집단이 아니고 이 동질적인 하위 집단을 구분해서 집단 자체를 표집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초등학교 전체, 아니면 제약기사 전체,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무선 표집하는 방법이죠.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이 표집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여러 특성이 동질적으로 가정을 해야 하며, 그러니까 집단과는 동질적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집단의 수를 늘려야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죠. 자, 초등학교 전체를 잡았어요. 10,000개가 있으면은, 자, A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1반, 2반, 3반 비학계산 몇 반 이렇게 해서 이제 뽑는 거죠. 골고루.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단 내 요소는 집단 내 요소는 어떻게 되겠어? 이질적이 되겠지. 이거는 집단과는 동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체계적 표집,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한 건데, 모집단에 있는 요소들을 일렬로 세워놓은 상태에서 연구자가 일정 간격을 두고 표집 대상을 선택해 가는 방법이죠. 단순 무선 표집을 보완해서 이 추출 절차를 체계적 또 일정한 간격으로 선택해 가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특정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는 경우에 매 0번째 사람을 추출하는 방법이죠. 자, 매 3번째 사람을 추출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3번째 온 사람, 13번째 온 사람, 23번째 온 사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규준의 제작을 들어가는데, 규준은 상당히 이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고 계속 나오는 거죠. 상대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규준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실시하는 표본을 우리가 규준 집단 또는 표준 집단이라고 하죠.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 방법으로 뽑은 대표적인 집단, 그래서 이제 표준 집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규준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준 제작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뽑은 표본을 추출해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규준 집단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 추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을 표집이라고 합니다. 자, 모집단을 구성하는 사례들이 표본에 속할 확률을 알고 하는 표집을 우리가 확률 표집이라고 했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확률 표집이라고 하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비확률 표집하고 확률 표집을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 규준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발달 규준이 있습니다. 이 발달 규준은 네 가지가 있는데, 연령 규준, 학령 규준, 서열 규준, 추적 규준. 자, 연령 규준은 해당 검사를 통해 주어지는 결과 점수가 수검자의 정신연령 수준에 반영된다. 자, 예를 들어서 10살 정도의 수준이면 이 정도가 정상적인 표준이다라고 나타내주는 것이죠. 그렇지, 그거보다 낮으면 연령 수준 낮고 높으면 연령 수준 높다는 것이고, 정신연령이. 학년 수준은 우리가 3학년 수준은 이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규준이 정해지면은, 그래서 도시와 시골의 어떤 차이가 좀 많이 있었죠. 이거를 우리가 주로 성취도 검사에 이용하기 위해서 학년별 평균이나 중앙치를 이용해서 규준을 제작을 합니다. 자, 서열 규준은 수검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행동의 발달 단계상 어느 수준에 의치한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발달 단계상 어느 수준에 나타났다. 그리고 추적 규준은 개인의 발달 양상을 연령에 따라서 예측할 수 있다. 이 추적을 한다는 것이죠. 예측할 수 있는. 이와 같이 이제는 이 발달 규준은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규준 다음 중 규준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원점수가 들어가면은 아니죠. 원점수를 규준 점수로 바꿔야 되니까 틀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교시 종료하고 여러 가지 지점이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